말릴 수 있는 면적은 한계가 있고 더 많이 더 빨리 말려야 돈을 빨리 만들 수 있는데 그냥 강제로 파치먼트까지 벗기는 거잖아요. 빨리 갖다가 중간 무역상에 갖다 줘야 돈이 되니까. 이게 내추럴은 진짜로 한국에서도 10년 전만 해도 내추럴 커피라 그러면은 쳐다도 안 봤어요. 여러분, 카페에서 원두를 구매할 때 원두 플레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에티오피아 내추럴이나 아니면 콜롬비아 워시드, 이 원두 생산지 뒤에 붙어있는 단어들은 커피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조 과정이에요. 커피 체리가 어떻게 우리가 마시는 원두가 되어 오는지 가공 방식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공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커피는 원래 과일 열매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열매 속의 씨앗, 즉 생두입니다. 이걸 꺼내려면 겉을 감싸고 있는 껍질과 끈적한 과육을 벗겨내야겠죠? 이 껍질을 벗겨내는 방식이 바로 가공이고, 이 가공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제가 커피를 공부하고 알아볼 때 이 커피 체리에 대한 구조가 정말 이해가 많이 안 됐었거든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과일이나 견과류를 합쳐놓은 구조처럼 생겼어요. 겉면은 체리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 과육의 80%가 씨앗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파치먼트라는 애가 80%를 감싸고 있고요. 과육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20%밖에 안 되는 과육을 벗겨내고 나면 점액질이 나오고요. 이 점액질을 벗겨내고 나면 비로소 파치먼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파치먼트는 쉽게 말하면 호두의 겉껍데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딱딱하고요.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이 파치먼트를 벗겨내고 나면 그 안에 실버 스킨과 생두가 나오는데요. 이 실버 스킨은 땅콩의 속껍데기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두도 그 땅콩의 속껍질을 벗겨냈을 때 두 알로 쪼개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형태를 벗어나는 애는 피벨이라는 품종밖에 없는데, 이 품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한 체리에 2개의 생두 알맹이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가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가공 방식은 내추럴 가공 방식인데요. 이 내추럴 가공 방식은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가공 방식이에요. 이름 그대로 햇볕에다가 그냥 체리를 따자마자 갖다가 말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리게 되면 포도가 건포도가 되는 것처럼 쪼글쪼글하게 말라요. 그 과정에서 물을 덜 쓰고 안에 파치먼트까지 한 번에 같이 제거가 되는 방식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요, 좀 더 찐득한 단맛, 그리고 그 체리 과육에서 있는 그런 단맛들이 생두에 같이 잘 스며든다고 해요. 생두도 조금 더 얼룩덜룩해지거나 이 체리가 스며든 흔적들이 조금 남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워시드 방식인데요. 내추럴 방식에서 겉에 있는 체리를 물로 잘 씻어서 벗겨낸 다음에 맨들맨들한 파치먼트 상태로 만든 다음에 말리는 방식이에요. 호두 상태로 냅둬서 말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맛이 깔끔하고 생두 본연의 맛이 아주 선명해요. 이 워시드 방식은 사실 물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는 실행하기가 힘들어요. 이 체리를 완벽하게 벗겨내고 이 미슐라지라는 이런 과육 부분을 벗겨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미슐라지라는 과육 부분이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까 생각을 해보면, 자두를 다 먹고 난 씨앗을 보면 좀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자두를 다 먹고 나면 그 씨앗에 끈적한 과육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벗겨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이 미슐라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리를 딴 상태로 바로 그걸 벗겨내고 나면 이 미슐라지라는 끈적한 과육 부분이 파치먼트에 붙어 있게 되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벗겨내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물이 부족한 일부 국가들이나 일부 마을, 농가들에서는 워시드 방식을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방식으로는 허니 프로세싱 과정인데요. 다른 말로는 펄프드 내추럴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허니 프로세싱은 아까 워시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워시드는 체리 껍질을 벗겨내고 안에 남아있는 끈적한 과육 부분인 미슐라지까지 같이 제거를 해내야 파치먼트가 남고 그 상태로 말리는 방식인데요. 이 허니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체리 껍질만 벗겨내고 미슐라지, 그 과육 부분은 그대로 남겨놓고 말리는 방식을 말해요. 이 허니 프로세싱을 부르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블랙, 퍼플, 레드, 옐로우, 화이트, 이런 순으로 부르거든요. 구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하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 과육 부분이 체리 껍질을 살짝만 벗겨내고 말린 거랑, 그리고 최대한 그 과육 부분을 잘 닦아내고 말린 거랑은 다 말리고 나면 색깔 차이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껍질만 살짝 벗겨내고 말린 애들은 과육 부분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남아있겠죠? 그 과육을 최대한 많이 남긴 상태에서 건조를 하면 그 과육 부분이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블랙이라고 부르고요. 과육 부분을 최대한 제거를 해서 과육 부분만 살짝 남겨놓고
말리면 과육 부분이 건조가 돼도 그렇게까지 까매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화이트라고 불러요. 이 블랙부터 퍼플, 레드, 옐로우, 화이트는 결국은 과육에 남아있는 정도를 구분하는 구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육의 몇 퍼센트를 남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형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에 블랙이나 퍼플, 레드, 옐로우, 화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펄프드 내추럴, 허니 프로세싱 과정을 거쳤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허니 내추럴 방식은 워시드처럼 물을 많이 쓰지도 않고요. 내추럴처럼 그렇게 부패의 영향이 많지도 않아요. 커피를 말릴 수 있는 영역은 좀 한정적인데 그 영역 안에서 최대한 빨리 많은 커피를 말려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체리를 높게 쌓아서 말리면 건조가 잘 안 되고 잘 되고의 영역도 있지만, 껍질을 벗겨서 말리게 되면 내추럴 방식처럼 과육이 터지거나 벌레가 먹거나 부패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애초에 껍질을 벗겨서 말리다 보니 그런 게 가능해진 거죠. 워시드에 비해서 이 과육의 단맛도 어느 정도 좀 잘 배어드는 편이고요. 워시드나 내추럴 방식의 두 가지 장점을 다 모아놓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추럴과 워시드처럼 전통적인 공정을 사용하는 농장들도 많지만 두 가지 공법을 섞어서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이용해 가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 중에는 웨털링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이 웨털링은 길링바사라고 부르는데요. 지각하면 젖은 상태에서 껍질을 벗긴다는 의미로 워시드 방식도 내추럴 방식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건조가 거의 끝난 뒤에 이 파치먼트를 제거를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거를 강제로 벗겨버립니다. 건조가 충분히 되기도 전에 파치먼트를 제거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먼저 체리를 수확한 다음에 펄핑 머신을 통해서 외피하고 과육을 제거해요. 이 단계까지는 일반적인 워시드랑 공정이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씨앗에 붙은 점액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발효를 해요. 세척 후에 파치먼트 상태로 잠깐 건조를 해요. 완전히 건조하지 않고 30-40% 정도의 수분량을 남기고 건조를 하거든요. 이게 웨털링 방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통 커피는 한 10%에서 11% 정도의 수분을 남기고 파치먼트를 제거하는데, 웨털링은 수분이 높은 상태에서 바로 파치먼트를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생긴 웨털링의 특징은 원두 표면이 부드럽고 손상이 생기기가 쉽고 약한 청록색을 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는 이 웨털링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후인데요. 높은 습도와 많은 강수량은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주질 못해요. 그래서 파치먼트 상태로 오래 말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히 말리고 빠르게 껍질을 벗기는 방식이 발전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경제적인 이유도 하나 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설은 아니긴 한데, 인도네시아는 커피를 판매를 할 때 중간 무역상에게 판매를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무역상에게 빨리 가져가야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습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다 보니 빠르게 마르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빠르게 돈을 받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파치먼트를 강제로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벗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젖은 생두를 가지고 등에다가 보자기를 싸서 그 상태로 무역상에게 걸어가기 시작해요. 통상적으로 이게 걸어가는 시간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 체온으로 말린 생두들은 되게 독특한 향미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독특한 향미들이 웨털링 방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웨털링 방식으로 만들어진 커피 맛의 특징으로는 묵직한 바디감, 그리고 오일리한 질감, 낮은 산미가 느껴지고 흙이나 허브, 스파이스, 다크 초콜릿의 향미들이 풍기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가공 방식들을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공 과정들을 다 알고 있게 된다면 원두 이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내추럴이라는 이름을 살펴볼 건데요. 에티오피아는 나라명이죠. 예가체프는 에티오피아의 대표적인 산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르가체프, 예가체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부르는 사람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예가체프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추럴은 가공 방식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 원두의 이름을 봤을 때 에티오피아의 예가체프의 지역에 있는 내추럴 방식으로 만든 커피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후일라 워시드인데요. 콜롬비아는 나라 이름, 후일라는 지역이에요. 에티오피아의 예가체프 지역과 같이 콜롬비아에서 대표적으로 불리는 산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수프리모는 등급인데요. 콜롬비아는 커피 원두의 등급을 매길 때 크기별로 등급을 매겨요. 가장 큰 생두의 이름을 수프리모라고 하거든요. 뒤에 있는 워시드까지 합쳐서 콜롬비아 지역에 수프리모라는 가장 좋은 등급의 원두를 후일라에서 재배를 했고, 가공 과정이 워시드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만델링 웨털링이라는 이 이름은 수마트라는 지역입니다. 하나씩 쪼개보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수마트라라는 지역, 그리고 만델링이라는 품종으로 웨털링이라는 방식으로 가공을 했다.
오늘은 원두명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원두 이름이 길다고 카페에 가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원두 이름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아, 이거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친 커피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고 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특이한 공정으로 원두를 생산하는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커피바라의 유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